오늘 참석 인원이 아마 30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서 오늘 북한 살림 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막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온 국민이 북한의 살림 녹화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우선 참석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지정 토론자로 나오신 분은 여러분들 책에 159쪽에 있습니다. 우선 저부터 좀 소개해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이면서 현재 산림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하나 더 보람된 제가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은 산림녹화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옆에 박은식 차장님은 여러분들 큰 박수로 159쪽에 있습니다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역임하셨고, 산림청 기획재정 담당관을 맡으셨고, 지금은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아포코라고 하죠. 여기에 사무차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세 번째 계신 분은 박영자 실장님이신데요. 통일부 정책평가위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현재는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맨 끝에 앉으신 강영식 원장님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자문위원, KBS 남북협력단 자문위원을 맡으셨고, 지금은 사단법인 결의예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오늘 저희가 본래 4시 40분부터 지정 토론이 시작되게 되는데, 지금 한 20분 이상 지연이 됐고, 여기 현장 사정 때문에 아마 5시 반까지는 장소를 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래 계획은 저희가 지정 토론이 총 50분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1인당 본래 10분 정도 계획된 것들이 많이 뒤져 있어서 제가 주문드리기는 1인당 최고 6분 내지 7분 정도로 마감해 주시면 그런 대로 5시 반에 끝내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염두에 두시고, 제가 시계를 보면서 한 1, 2분 남으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최고 한 7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순서는 본래는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좌장을 맡은 관계로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은 또 산림청 출신이기 때문에 우선 비임업인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영자 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영식 원장님, 그 다음에 박은식 차장,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박영자 실장님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죠. 제가 시간을 재겠습니다. 7분 넘지 않게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며칠 동안 그 작년 재작년 이래로 한반도의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많이 힘들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는데, 이 미세먼지를 접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이제 나무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산림은 일종의 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 숨 쉴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산림 사업인데, 이거는 마치 이 한반도 분단 체제가 지금 이 70년 가까이 되면서, 70년이 되면서 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이 남한 내, 북한 내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뭐 소위 보수 진보로 나뉘고, 또는 뭐 세대별로 나뉘고, 계층별로 나뉘면서 과연 어떤 통일을 원하고, 또는 남북한이 어떻게 공생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편하게 이야기하고 숨 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숲속에서 한반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폐를 만드는, 정확히 얘기하면 한반도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폐를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반도에 이제 또 한 번의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 국제관계, 북미관계 변화나 이 북한 정권, 이 3대 세습의 정권이 이 자신이 스위스에서 유학 경험을 하면서 보고 배웠던 것을 한반도와 북한에서 실현해보고 싶지 않은 어떤 열망들이 지금 한반도에서 이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이 산림사업이라는 거나 남북한의 이 숲 만들기 사업이 이 국가 정책의 사업이 있는 거고 이 민간의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이거는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어떤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사업의 기초 시작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보면 사실 엄밀하게 보면 실태조사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무를 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북한이 과연 어떤 묘목과 어떤 산림 실태가 어떤가에 대한 이 조사와 그 다음에 구조조사, 그 기후 환경 조사가 전면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하나의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게, 이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설계의 한 축이 산림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키워드나 기치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우리 한반도가 여태까지 숨쉬지 못했던 여러 정치 사회적인 이 분단의 모순들, 이런 거를 조금씩 벗어나기 위한 어떤 패를 만들어내는, 건강한 패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산림 사업인 걸로 좀 보여지고, 이런 어떤 중요한 키워드,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이런 키워드를 만들어내면서 국민들과 이제 민간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산림 사업이라는 게 뭐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국가 개발 전략과 발전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통일의식이나 아니면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단순한 통일 사업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모아내는, 건강한 한반도에 새로운 패를 만들어내는 사업으로서의 좀 중요한 아젠다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하면서 우리 국민 간의 세대별 또는 뭐 계층별 여러 가지 보수 진보별의 의견들을 좀 모아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때 한반도에 물리적인 숲이나 뭐 산림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돼서 숨을 쉴 수 없었던 이런 구조 자체를 바뀔 건가. 그래서 이 분단 구조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연계성을 가지면 훨씬 더 좀 동력이나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북한 연구 전문가이기 때문에 올해 2019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내부 사업 과제하고 남북 협력 사업의 과제로서 나왔던 이제 두 가지가 산림 관련한 분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림 분야에서 올해도 이제 산림 복구 전투 2단계를 적극 추진하자고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이제 원림 녹화,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 심기 이런 건 계속 했던 거고, 이걸 넘어서는 구상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게 도시 경영, 북한의 도시 건설이나 도시 관리 사업,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환경 오염. 이제 북한에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아주 깊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신년사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 환경 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산림 복구 전투 사업과 도시 경영 사업을 연계했다는 측면은 일정하게 이제 국가 발전 전략에 좀 구체화되고 세부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앞서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북 개발 지원의 방향이 점점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내고 도시가 확산되고, 이런 이제 개발운조 방향이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북한의 중하층 관리라든지 아니면 산림 관련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이런 사람들 간에 있던 그들의 인파워먼트를 향상시켜서 그들 스스로 한반도에 패를 만들어내는, 건강한 패를 만드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고 향후 그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해 신년사에서 보여줬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적인 이 신년사의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남북 협력 사업이죠. 북한에서도 지금 2018년 남북 협력 사업과 올해 협력 사업으로 중요하게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게 철도, 도로, 산림, 보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산림이 뭐 철도, 도로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국가 기반 산업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이 협력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북한의 의도와 또 한반도의 건강한 폐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과 연결된다면 충분히 어떤 새로운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죠.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뭐 설계, 비전뿐만 아니라 또 한쪽으로는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 한반도를 구상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그 산림 실태 조사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우리가 아직 북한을 실정을 그냥 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리고 산림청이 또 발표한 거는 북한의 산림 면적서부터 황폐 면적 자체도 이게 국제 수준하고 좀 서로 다른 그런 한계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 몇 도 이상을 산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산에 나무가 없을 때 이게 산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논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비이모빌이 보신 측면도 우리가 실태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올 것이다. 이런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강영식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 원장이 아니고 그 별에서 운영위원장 자기가 나왔습니다. 운영위원장. 제 직업은 사실 우리민족소득기는 사무총장입니다. 네. 그 결의수의 앞에서도 뭐 많이 언급해 왔고 우리 김동근 총장님, 김홍근 장이 가셨는데 2006년도 7년도 만들어졌는데요. 그거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북한이 남원시 있는 민간단체의 통일적 대처를 요구했죠. 농업, 축산을 여러분들 하더라도 남원시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단체들이 좀 연대해서 단일하게 해달라 해서 만든 게 결의수입니다. 결의수는 이제 14개죠. 그 14개 시민사회 전부 다 참여하게 되고 최근 몇 년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국제회의를 통해서 애들러 국제적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단체 대표적 활동이었다면 예전에 96년부터 결의수 쭉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의수이 최근에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좋아지면서 다시 활동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요즘은 해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오늘 원래 토론자보다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런지 몰랐죠. 회장님이나 박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행사가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인데 그게 뭐냐 했는데 아마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범근 운동을 산림청과 소위 아까 이당의 중 말씀하신 특정 언론사업과 그리고 아까는 7개 4대 정당과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북한의 산림 녹화는 산림청 나설 일이 아닙니다. 산림청 같은 전문 분야 산림 녹화단은 북한의 현대적 양물 기술이죠. 우리의 그동안 산림 녹화 기술을 이전하는 하나의 분야죠. 왜냐하면 북한의 산림보건은 나무짓기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다 말씀하셨죠. 북한의 산림보건이 성공하기 위해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가 필요하겠죠. 그 중에 핵심이 소위 연료를 어떻게 할 것, 특히 식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인농복합 경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북한이 항상 우리가 고난의 95년도 운동될 때 4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뭐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조금 더 인농복합 경영하면은 또 몇십만 톤 늘려나가니까 식량을 해결할 건데 저는 그런 입장이 반대하죠. 북한이 지금 베트남 인민들의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700만 톤 정도 식량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20년 전에 필요한 식량을 북한 주민들이 먹어야 될 최소 식량으로 말하냐. 그럼 우리의 기준일 뿐이죠. 그렇게 따르면 북한이 약간 식량 작업하기 어려운 겁니다. 땅이. 근데 우리는 식량 작업률이 30%가 안 되는데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근데 북한 식량이 8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북한의 최소 식량 소유량은 450만 톤이니 그것만 맞추면 북한의 식량량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것은 전 대단히 잘못된 편견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편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 임론부 가격일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북이 경제 발전해서 그 돈으로 외국 공물을 사서 먹는 게 정상이지 땅에다가 고구마 심고 아름다 심고 잣나무 심고 뭐 감자 심고 이런 식은 단기간에 처방이 됐어도 중장기 발견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산림청이라든지 북한의 사진보고를 얘기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처방, 왜 농민들이 빼놔야 되니까 상향법박집을 단기적인 처방으로 임동복합 경영을 시도해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거다. 그럼 결국은 10년, 20년의 중장기 차원에서 북한의 산림왕 비율을 10% 내지 5%를 올리려면 저 대한민국에 있던 정통적인 방식의 산림보건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보건이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보건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인위적인 훼손은 뭡니까? 식량계가 아니고 연료 문제잖아요. 따라서 식량 문제와 연료 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산림보건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임론복합은 하는 소위 말하는 빠져나가는 핑계라고 보고요. 그러면 북한의 식량 문제와 연료 문제는 정면으로 소위 말해 협력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는 산림보건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저는 산림청이 북한의 산림보건 사업을 전체 컨트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죄송하지 마치 가지면 전문가의 함정이 빠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전 부처적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산림협력이 비인도적이고 정치적인 사업이냐. 맨 처음에 들었잖아요. 비인도적인 정치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자유총연맹 처장님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을 하시잖아요. 자유민주주의 확대, 국민민국을 위해서. 다른 거잖아요. 문제는 산림보건은 김정은 위원장 박 박사님 말씀하신 10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인도지원도 아니에요. 다방면의 그리움도 아니에요. 철도와 도로와 똑같은 경제 발전입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의 발전은 맞죠. 인도지원도 아닙니다. 남북 간의 협력도 아닙니다. 남북 간의 공동의 경제 발전이 일어나면서 산림협력이 있는 거죠. 근데 다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특히 북한의 산림보건 남북한의 한반도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민족 공동이 어떻게 발전에 기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논리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국민들 돕는 건 아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전 산림독화 보건의 문제는 이제는 인도주의 문제, 비정치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저도 평화 공존의 시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데 하나 일환으로 산림력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캠페인하고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민간 현장을 말씀드린 거죠. 별의 숲이 어려울 때 서운한 했습니다. 숲속에 한반도에 만났기 산림청에서 죽어날 때 별의 숲 빠졌죠. 제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산림청 분들이 별의 숲을 몰랐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합의가 있습니다. 철도와 시간을 조절해 주시죠. 예, 철도와 산림협력 두 가지, 철도와 산림협력과 감염병 두 가지 예전에 인도 지원 분야의 부분이 당국간 합의 진행돼 나갔죠. 뭐 당국이 합니다. 어려울 때 조토식도보다 어려울 때는 해왔던 감염병, 결핵, 말라리아, 나무심기, 양내장, 현대화에 대한 인과의 협력 사업을 상실돼 버렸죠. 결국은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감염병 문제는 산림독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차장님도 가서 합의하셨죠. 10개 양내장을 합의했습니다. 10개를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이분이. 저도 그런 부분의 민간의 협력이 야사적 기획대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현재와 같은 남북 간의 산림협력 시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개성에다 가끔씩 만나고 평양 가면 비행기 타고 돌아가서 가고 언제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문근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한반도 숲재단이 되든 또 별도의 한반도 녹화기구가 되든 아니면 그걸 좀 우리가 하고 계신 아시아 녹화기구가 되든 간에 남북이 공동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력 100명, 1000명이 북한 현재 3주에서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의 기구와 국민의 노력을 통해서 산림복을 되는 거지 지금과 같이 일자 보내고 가끔씩 가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한반도 산림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공동의 기구가 법으로 보장돼서 10년, 20년의 표현 가지고 갈 때만 성공한다. 지금 같은 방식은 안 된다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런 남북 공동기구 설정비가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리고 이제 남북 협상을 통해서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는 박은식 시장님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말씀이 이제 국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국제기구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좀 국제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몇 분이 이제 저희 아코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희는 이제 아시아 지역의 산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속된 국제기구입니다. 사실 이제 발달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그 산림 농사 경험에 대해서 여러 아시아 국가들, 또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경험 공유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이제 한 아세안 협력 사업을 시작해서 제가 작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 요건을 다 갖추고 발족하게 됐습니다. 발족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발족일이 4월 27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 날이 저희 기구의 발족일이 됐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산림 협력의 그 남북한의 협력이 어떻게 보면 이 발족일에서 보는 것처럼 숙명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부 14개 국가가 참여하는데요. 가입하겠다는 의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리시를 다져가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7개 회원국이 있고 7개 업적국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남북 협력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더 우리의 관점을 좀 더 범지구적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산림 보건은 이제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 대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누구나 다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아주 이제 쉬운 문제가 됐습니다. 다 알고 있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리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 변화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에서 최근에 정한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가지가 산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산림이라는 것이 이제 한 나라,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은 지역적으로 물론 한반도에 속하고 또 아시아 지역에 속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대표적인 산림 황폐화 지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산림 복구에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세적으로 산림에 관련돼서 국한돼서 보면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산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시아 지역은 산림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부분의 노력이 중국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남북 산림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산림 보건을 통해서 더 한반도의 산림 녹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부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환경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리드하는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 협력의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저는 이제 문국현 위원장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라든지 NGO, 시민단체라든지 종교단체 이런 NGO들 또 그리고 국제기구가 같이 한다면 보다 다양한 채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이야말로 이제 직접적인 논의를 할 수 있고 또 본격적인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조종이라든지 중재하는 그런 역할들에 좀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NGO나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물꼬를 튼다든지 여러 가지 국민운동을 하는 데는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에 좀 영향을 덜 받고 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국제기구를 통한 산림 보건 사업은 단순히 이제 북한 지역의 산림 보건이라는 그런 단순한 사업적인 관점을 떠나서
우리 남북 산림 협력의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도 굉장히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북한 산림 복구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를 들면 제재 해제라든지 또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조성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 식량 농업 기구라든지 또 사막화 방지 협약, 또 UNDP, UNEP에서 이미 북한 산림 복원에 관심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아포코에서도 지난해 이제 총회를 개최했는데요. 회원국과 업주국가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회원 총회를 개최했는데 북한 산림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포코에 참여해서 산림 복원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모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고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들이 북한 산림 복구나 북한 산림 남북 산림 협력에 굉장히 우호 세력과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런 국제적인 기구와 연대가 활발해진다면 예를 들면 GCF가 지금 송도에 위치해 있는데 GCF 자금을 활용한 재원 확보라든지 또 능력배열 사업, 예를 들면 아포코에서 지금 미얀마에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센터를 통해서 북한의 전문가들을 또 양성해낸다든지 또 남북한 산림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훨씬 더 다양하고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국제기구 차원을 넘어선다면 한반도가 지금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분쟁 지역이고 정치적으로 가치가 좀 첨예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숲을 통해서 협력을 확대하고 평화를 정착한다면 아시아 지역만 해도 분쟁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라든지 남미에 수많은 분쟁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숲을 통한 평화 정착, 숲을 통한 분쟁 해결이 굉장히 큰 어젠다로 부각될 수 있고 거기에 우리 남북 산림 협력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단순하게 한 지역의 황폐 지역을 복구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남한의 산림 협력을 보다 끈끈하게 유지해 나간다면 더 긴밀하고 더 효과적으로 북한 산림 복원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범지구적 관점에서 남북 산림 협력이 국제기구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남북 이런 사업이 성공한다면 국제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이 열려림 조성이 북한 산림 역사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산림 녹화의 그 성공의 전제 조건은 역대 한국 정부가 모두 농촌 연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산림 녹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신념으로 30년 이상 열심히 연료림을 조성했고요. 여기는 그 산림조합의 큰 공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78년에 필요한 총 85만 헥타르에 이르는 이런 연료림을 다 조성을 성공을 했는데 사실은 연료림에서 연료를 채취한 게 아니라 수출과 그 다음에 소득 증대로 인해서 대체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연료림은 그냥 목재림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운을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산림 녹화 방안은 똑같은 방법으로 연료 조성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연료가 해결이 안 되면 가난한 농민들은 계속 산에 가서 나무를 채취하기 때문에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연료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남한의 경우 1가구당 0.5헥타 1,500평의 연료림을 조성하면 1년간 필요한 연료를 채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계산이 나온 것이 83만 헥타였습니다. 그럼 북한의 경우는 아무래도 날씨가 좀 춥고 토양도 척박하고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가구당 최소한도 0.8헥타 정도의 연료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인구를 2,300만 명으로 본다면 이 중에서 임산 연료를 필요하는 농민의 비율을 70%로 보고 1가구당 인구수를 5명으로 간주하고 계산해보면 결국 258만 헥타의 연료를 소요가 됩니다. 그 얘기는 현재 총 북한의 산림 면적
900만 헥타 중에 약 29%에 해당하는 29%, 굉장히 큰 면적이 되지만은 제 생각에는 연료림을 만들게 되면은 연료림 자체가 사방수송이기 때문에 토사 유출도 막고 결국은 그 성공된 지역에서 나중에 연료 채취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연료림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사방도 막을 수 있고 연료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오죠. 남한의 경우는 주로 아카시나무하고 오리나무, 쌀이나무, 니기다소나무 등 사방수종으로 주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척박한 땅에 가장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토양을 개량한 것이 아카시나무였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 아카시나무는 여러분들 국민 정서로는 굉장히 아버지 산소에 나타나고 가시가 많아서 국민들이 싫어하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의 산림노과의 1등 공신은 아카시나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저는 생태 생리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헝가리 가보시면은 한 20만 헥타의 아카시아림이 있는데 거기에는 1헥타에 보통 5,000번 이상을 심습니다. 근데 거기는 직립성 아카시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목재를 생산하는데 이 아카시나무는 방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독특한 목재이기 때문에 그 목재가 참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카시나무는 맹화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속성수로서 그 연료림으로서 최고고요.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헥타에 1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고요. 10톤 정도 생산할 수 있고요. 목재 비중이 0.6%서 무겁기 때문에 다른 수종보다도 발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뿌리를 뻗기 때문에 토사 유출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사동 수종이고요. 그리고 양질의 미로운 꿀을 생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꿀이 아카시아 꿀이기 때문에 양봉 농가들은 아카시아 없으면 생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잎은 녹사리로 사용했어요. 특히나 우리가 염소를 이걸로 기렸기 때문에 식량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목재는 말씀드린 대로 내구성이 있어서 최고급의 목재를 생산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카시나무는 우리가 남한에서 성공했던 비결이 아카시나무에는 북한 산림녹화에도 반드시 아카시아를 도입해야 되고 아카시아 없이는 북한 산림녹화 저는 감히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카시아 나무는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산림협력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접근할 것인가.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0년대에 우리가 연변에 남한의 졸부들이 가서 돈 자랑을 하면서 조선족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던 그런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또 그들은 농부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인농복합경이 필요하면 그것을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인농복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식량 해결이 더 중요하다면 우선 식량 해결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면서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해야지 거기다 식량 생산하지 마라. 그거 되지는 않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가장 시급한 게 뭔지를 산림조사보다도 우선 경제 사회적인 여건을 조사해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 그걸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술을 노하우를 합쳐서 해주는 거지 우리가 더 많이 안다고 일방식으로 가르쳐준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물론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이 진행될 때는 좀 겸손한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냅니다. 시간이 5시 38분입니다. 아마 이 회의장